수능을 보는 인원이 향후 한 지금 40만이 1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학군에서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 10년의 착시 현상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네. 이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년 뒤에 우리가 수능을 볼지 안 볼지도 모릅니다.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정섭입니다. 네, 소장님 요즘에 그 뭐 교육으로 사실 되게 네. 사회가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뭐 의대 정원이 뭐 또 증원된다는 것 음. 때문에 사실 의대가 뭐 가장 최상단에 있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해서 부모님들도 되게 걱정도 많고 뭐 네. 좀 기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신 심경일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올해 의대 증원에 대해서 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게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폭풍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입시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의대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등수 경쟁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사교육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기를 그냥 우리 아이가 국영수를 한 뭐 6, 70점 맞는데 열심히 해서 7, 80점 맞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학교 생활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착각을 하시는데 7, 80점을 맞아도 그 의대가 거의 지금 3,000명 정원을 했으니 1등부터 3,000등 네. 그다음에 서울대 뭐까지 하면은 뭐 6,000등 그다음에 탑3 뭐 대학 가면 10,000등 가운데 그 등수 경쟁이 얼마만큼 치열해지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네. 제 주변의 지인들 보면은 우리 딸이나 아들이 내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대학을 이렇게 못 가지? 이런 그 피드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입시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죠. 애가 그냥 열심히 해서 절대적으로 10점을 더 올리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등수 경쟁인 거예요. 근데 네. 그 등수 경쟁이 상위권에서는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은 최상위권이 재수 삼수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비중이 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당장에 제일 윗단에 있는 지금도 거의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공대라든지 뭐 이런데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첨단학과들에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 전국에서 1등에서 3,000등 거의 다 의대 가는 지금 네. 이런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의대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윗단을 흔들어 버리니까 줄줄이 영향이 지금 생기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3,000명이 이제 네.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 늘어나면 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의대로 좀 상단에 있는 아이들이 좀 가면 네. 뭐 상대적으로 밑에 아이들은 네. 더 좋은 학교로 가는 거 아니냐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게 이제 하나 좋다라기보다는 좀 입시에서 이제 하나의 또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의대가 3,000에서 지금 뭐 이게 말 그대로 될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5,000명까지 는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기 힘들었던 친구들이 사실은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도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이 기회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이제 그러신다는 경우도 많고 네. 재수가 많이 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의대를 하려고 그러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여기서 하나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의대가 지금은 이제 정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그 수능만 가지고 하는 정시로 해서는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있는 의대를 정시로 가려면 거의 틀린 문제 개수가 전체에서 한 3-4개 이상을 넘으면은 쉽지 않은 네. 전체가 다 1등급이어야 되고 네. 거의 틀린 개수가 3-4개 정도 선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5,000명 정도 되면 이 정시 기준으로 해서는 한 5-6개 틀리는 아이들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1년 공부한다고 수능을 5-6개 틀리는 거나 4-5개 틀리는 거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가장 수혜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상위권에 있었던 이제 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한의대에 있었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두 문제 더 틀려가지고 내가 좀 의대를 정시로 못 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1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 뭐 아무나 그냥 공부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재수나 이런 걸 염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하나하나 위가 이제 2,000명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대나 수의대 가던 친구들이 의대를 가겠죠. 그럼 그 이전에 약대나 수의대가 안 돼서 그냥 공대나 자연대를 갔던 친구들이 하나씩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그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첨단학과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네. 대학에서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한 방법이 정원 외로 한 2,000명 정도를 늘려줬습니다. 첨단학과 그런 데를 네. 늘려주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자유전공 같은 거를 하게 해가지고 그냥 과를 정하지 않고 대학 가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네. 그 경쟁력이 없는 학과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겠죠. 아이들이 뭐 학부를 선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수요가 있는 학과들을 몰아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빠지면 그 이전에는 자연대 정도 가고 좀 취업이 잘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유망한 공대에는 가기 힘들었던 친구들이 한 단계씩 상승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아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지 않고 미적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 이전에 비해서 선배 세대나 아니면 부모님 세대들에 비해서 아니면 의대나 아니면 첨단 공대를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제 아이들 또 이제 수학 학원 보내고 선행시키고 네.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수포자가 안 되고 수학을 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양적 선행으로 이렇게 너무 밀어붙이기보다는 아이의 역량에 맞는 그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이제 이끌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여간 이과로 또 수학을 계속 잘한다 그러면 대학을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할 가능성은 훨씬 더 앞으로 좀 넓어질 수 있다. 그게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의대 가는 아이들이 뭐 소수고 사실 나머지가 다 대다수인데 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상향되긴 하는 건가요? 약간의 그 조금 어떤 상향이 결과가? 되는 거. 약간.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좀 냉정하게 수능 등급으로 얘기하면 1, 2등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상중하라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15에서 20% 학생들한테 기회가 넓어지는 거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결국 중하위권 학생들도 만약에 혜택이 온다 그러면 균일하게 그냥 이렇게 한 단계씩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탑 50위권에서 30위권이나 10위권에 올라가면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탑 100위권에서 70위권을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취업 안 되고 자기 전공 살리거나 아니면은 나와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은 좀 상황이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그래서 자꾸 이제 인서울 탑 30위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상단에서는 약간의 숨통이 좀 트이는 건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뭐 전체적인 영향까지는 좀 미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예전에 이제 공부 좀 잘했던 분들 뭐 그리고 뭐 이제 교대 뭐 이런 데 앞으로 좀 약간 전망이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재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거는 좀 추천하고 싶은 방향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한번 도전을 하나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공부머리의 발견이라고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번 의대에 도전해보겠다, 아니면 교대에 도전해보겠다, 약대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작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구해가지고 똑같은 세트를 2개를 복사해가지고요. 내가 1년 동안 맘 잡고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직장이나 커리어를 다 그만두고 완전히 방향을 이렇게 튼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또 의대 같은 경우는 학부를 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네. 6년 뭐 앞으로 10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의 진로 적성뿐만 아니라 과연 도전을 했을 때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이제 제가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네. 그러거든요. 똑같은 시험지를 하나는 시험 환경에서 풀어보고 하나는 좀 충분히 쉬었다가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건 많이 까먹을 수 있잖아요. 사탐이나. 근데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쉽게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시험 환경에서 풀어봤더니 국어가 지금 감이 떨어져서 한 70점이에요. 근데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었더니 95점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수능 국어 영역에서 95점 이상 맞기 거의 그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어렵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무리 다시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도. 근데 의대를 가려면 거의 그 정도 수준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체 수능으로 지금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 수시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내신도 네.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시로 수능으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역이나 재수 삼수한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전체 틀린 개수가 합쳐서 한 5-6개를 넘으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해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냥 감으로 그냥 내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그 회사에서 퇴근하고 잠깐 짬짬이 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는 절대 안 된다. 그거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냥 뭐 다른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진짜 그 우리 중고등 6년을 모든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 그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한 애들이 6년을 뼈를 갈아가지고 지금 한 그 경쟁판에 지금 쓰는 건데. 네. 올림픽 게임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동네 조기축구 나가는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약간 경종의 말씀 한번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또 하나 발표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의대 증원을 하는데 이제 그 서울은 이제 빠지고 이제 뭐 경기권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에 많이 이제 인원을 좀 배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해가지고 또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 뭐야 하면서 좀 약간 당황하셨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나 지방에 증원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우리 교육부에서 한번 발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원 결과를 학교에서 수렴을 해서 그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했더니 우선 서울은 거의 이제 배정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한 거죠. 그러면 경기도권에서 조금 이제 작은 학교들 사실 이제 성균관대 의대가 삼성병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원이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지금 정원이었는데 성균관대 수원에 있으니까 이제 경기도권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건데요. 병원은 사실 이제 서울에 있고 빅5 의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이걸 이제 80명 정도까지 늘려주겠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좀 작은 인원을 늘려줘서 지금 현재는 209명인데 그거를 361명 늘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실 약간 조금 는 거 2배 정도 이제 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요 숫자인 거죠 지금. 네. 지방 같은 경우는 2,000명을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비수도권에서 늘려주는 인원이 1,639명. 거의 대부분 지방을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지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서 보통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방은 또 의료 공백이 생기고 또 이제 필수 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안 하시려고 그러고 좀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피부라든지 이렇게 조금 수익이 되는 이런 과로 몰리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인원이 2,000명이 그대로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한 뭐 400-500명 선에서 는다고 그래도 그 느는 인원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방에서 있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만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중학교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방에서 거주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울 수도권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방을 뭐 지역을 바꿔도 돼요. 부산에 있다가 뭐 광주로 오고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방에서 중학교를 다녀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녔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아주는데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60%를 그렇게 뽑아주기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40%를 뽑아주고 나머지 60%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교 1, 2등의 아이들을 좀 뽑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의대 정원 늘어나는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보느냐? 옛날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전교 1, 2등 정도만 의대를 갔다 그러면 지금은 3, 4등, 5, 6등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 가져가는 그런 그 경쟁의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교육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권해드렸던 게 그럼 서울 수도권에 애매하게 좀 있는 것보다 과감하게 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은가.
네. 특히 이제 의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공부도 아이가 잘해야 되지만 그런 그 당시 경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만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시 전체 수능 문제에서 거의 지금은 한 3-4개 앞으로 뭐 좀 늘어난다고 그래도 한 5-6개 정도 안에 틀려야 되는 이 최상위권 싸움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정말 성실하고 의대가 적성에도 맞아요. 얘는 진짜 의대를 가는 게 좋은데 그 한두 문제를 더 못 맞춰가지고 못 가는 애들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는 컨디션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재수 삼수를 해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게 본인의 한계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국어에서 특히 이제 의대 가는 학생들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언어적인 게 좀 약할 수 있잖아요. 찐 이과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만약에 뭐 영어가 조금 뭐 빵꾸가 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방에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조언을 드렸던 게 지금 경기 남부권에 수원이나 동탄 정도에 계시는데 아이가 상위권이고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가 경쟁이 너무 세고 서울이나 뭐 여기 2천만 이상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면 아버님의 그 출퇴근이 가능한 권이라고 그러면 천안 정도로 내려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아버님이 충분히 동탄이나 수원 정도라 그러면 출퇴근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학교를 다녀보는 거죠. 그리고 천안에도 그 충청권에서 제일 좋은 학군이 불당학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뭐 초중 학원과는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충청권에 몇 가지 그 약간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충남 삼성고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삼성이 만든 자사고가 있거든요. 지역 자사고 그런 것도 있고 천안북일고라는 자사고도 있고 그런데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서 중학교 나온 학생들만 충청 지역 인재 전형으로 따로 뽑아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자사고는 아닌데 일반고 학비로 자사고급 입시 결과를 내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학교도 역시 충청 인재 전형으로 따로 띄워놔요. 근데 그 대전 학생도 못 들어와요. 대전 세종은 못 들어오고 충남권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천안이거든요. 그다음 과학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가기는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거든요. 네. 근데 충남과고나 충북과고 이런데 또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뭐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교대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유초등 저학년이고 맞벌이 가정이고 네.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에 어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 이제 많이 미디어에서 나오고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 의대 지역 인재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 많지 않냐고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애가 과연 그 정말 하루 종일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걸 시달리는 게 약간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다면은 뭐 몇 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너무 가능성이 있는 스토리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거주 비용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러면 본인의 여유 자금도 훨씬 생기니까 그걸 갖고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유초등 저학년 때가 그나마 사교육비 들어간다고 그래도 조금 중고등에 비해서 덜 들어가는 상황이고 되게 웬만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와서 또 아이가 시골 생활도 좀 적응하는지 뭐 완전 시골도 아니거든요. 그 대부분 내려가면 웬만큼 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런 지역이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그걸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실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인프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조금 고학년이 그러면 친구들 뭐 그런 그렇죠. 것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또 아빠도 근데 사실은 아까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는 아빠가 그런 주말 부부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냥 뭐 출퇴근을 하시고 1시간 정도로만 출퇴근하시고 뭐 그래도 반도체 되는. 회사 같은 데 다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남부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이런 이제 발표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런 거에 그 관심 있으실 분들 해가지고 한번 줌 강의를 한번 열어봤었어요. 네. 근데 지역 인재 전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한 20분 정도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현실적으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게 경기 남부권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해서 지방의 유명한 지역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다고 강의를 한번 열었는데 지원자가 0명이더라고요. 그 제가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막상 네. 알지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사실 제 블로그도 지금 블로그가 한 4만 분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10분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볼까? 가능하지 않을까? 말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알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또 거기다가 이제 간다고 해도 어쨌든 전교권이어야 되니까 애가 공부를 그렇죠. 잘한다는 우선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우리가 네. 우선 공부를 잘해야 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누구냐고 봤더니 한번 지방 발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한번 지방에서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판검사 님들도 보통 지방 그렇죠. 발령을 한번 하잖아요. 네. 했는데 이제 여기 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이 눌러 앉는 거죠. 여기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기회도 훨씬 많은데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지역인재라든지 농어촌이나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지방에 좀 연고가 있으신 원래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거기 살았다가 네. 서울 수도권에 오셨던 그런 분들을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데 계속 서울 수도권에만 계셨던 분들은 거의 이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데도 그거를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의 의견은 요거는 되게 엄청난 기회다.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되게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 어떤 노력 대비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의대나 서울대나 그런 최상위권에서는 이게 노력만 갖고는 이게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상위권단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한 문제만 실수를 해도 이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진로를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의대를 가려면은 내신이 전 과목이 거의 112를 거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에 가까운 내신을 받아야 되고 수능 기준으로 해서 전 과목의 1등급에 아까 전체 틀린 개수도 몇 개 이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내신은 이제 거의 1등급을 이제 받아야 되지만 수능에서 한 과목이 한 2등급 정도로 떨어져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이 의대를 가는 것이 다른 것 대비 유의미하게 좋다.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의대를 선호하는 이 현상이 이렇게 되게 강력해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경제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서 대기업의 연구직이 되셨는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2차 전지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고 자동차 사업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본인이 그렇죠. 연구원이 그래도 이게 구조조정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있어서 그런 안정성이 떨어지고 네. 뭔가 우리나라의 그 발전 가능성들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함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의대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경우가 있었나 이런 거 많이 알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급여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의사 선생님들 수입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우리나라 약간 학벌 사회이기도 그런데 나는 대기업의 연구원이에요. 똑같이 수능 점수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10년 뒤에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 저 아빠가 의사야 남편이 의사 했을 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그렇죠. 지위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다음에 직업 안전성하고 또 전문직 본인이 나 진짜 안 하겠다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실은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수술이나 그런 게 안 되고 그래도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렇게 노동 강도가 세지 않은 데에서 본인의 그런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의대 증원이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고 치면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꾸준히 그걸 반영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의사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의대의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증원에 너무 꽂혀가지고 여기로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증원이 있더라도 의대를 좀 목표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뭐 계속 2,000명씩 늘어가지고 몇만 명씩 늘으면 레드오션이 또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이 뭐 치열해지고 그런다고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 말고도 의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의라고 좀 많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레지던트까지 해서 전문의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6년만 졸업하면은 제너럴 프랙티셔너로 그런 그 개원도 할 수 있고 뭐 의료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의학 전문 기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건 전문직이기 때문에 평생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년 공부가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거죠. 사실 아무나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늘어나더라도 뭐 저는 완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엄청난 레드오션이고 이제 급여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로스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로스쿨 정원이 한 2,000명, 옛날에 사법고시 한 1,000명대에서 2,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스쿨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스쿨 그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옛날 같지 않죠.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는 방향이 뭡니까? 각각의 전문 분야를 이제 저기 하죠. 부동산, 뭐 세금, 네. 아니면은 뭐 이혼, 뭐 이런 해서 본인의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을 구축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도 문과 최상위권이 로스쿨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이쪽 의대 쪽에서도 조금 생기려고 생각하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자격증 평생을 가져갈 수 그렇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나 의사라는 게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변호사만 되면 이제 완전히 출세길과 돈 버는 길이 이렇게 벌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 자격증 중에 하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걸 더 붙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의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10년 공부했던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진로 적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길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의사 넘치면은 수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로 가가지고 그게 또 앞으로 인공지능해서 뭐 언어 같은 문제가 별로 저희가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수술 잘하시고 뭐 어떤 치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게 쌓이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셔서 또 활동하실 수 있는 길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아무나 못하는 게 되는 거지 하면은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기는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모든 이공계 그런 이과 쪽 인재들이 이쪽에 쏠리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 R&D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산업화를 이뤄서 선진국에 올라간 게 결국은 우리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전문적인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쪽에 가서 그런 공부들을 해주고 연구 성과를 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1등부터 3천등이 다 의사를 네. 해버리면 이게 이제 가장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죠. 의대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증언이 되더라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지금보다 조금은 완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당분간 이게 사실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이공계 전문 인력들이 의사 선생님 수준의 급여와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AI 그런 전문가적인 분들이 지금 인력이 굉장히 적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AI 뭐 관련된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뭐 스타트업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연봉이 한 1억 정도면 미국으로 가면 거의 뭐 3, 4억 이상에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 다 해결되고 뭐 이런 상황이면 인재 유출이 계속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나라도 뭐 이게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급여가 거의 한 3, 4 의사 선생님 정도 급여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우리 아버님 박사님이 아버님 연구원이야 이번에 뭐 새로 시작한 뭐 스타트업 우리 뭐 그 사장님이야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네. 있잖아요. 와 진짜 과학자 진짜 중요하지 우리를 다 먹여 살리시는 분이야. 네. 의사 선생님은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과학자는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사회가 또 전환이 되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분 그다음에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 토대도 마련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바꿀 수도 있죠. 사회적 대타협이 좀 들었을 필요하죠. 때 좀 확 와닿진 않네요. 시간이 많이 아버님 걸립니다. 연구원이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약간. 그게 지금 현실이죠. 네, 그게 현실인 근데 거죠.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나라 더 암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지금 상대적으로 뭐 약대나 수의대, 뭐 치대, 한의학과 이런 데들도 이제 전문 자격증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잖아요. 여기 쪽이 오히려 좀 상대적인 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최윗단에서의 이제 한 극지 네.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약대, 수의대, 의대, 뭐 한의대 가고 싶었는데 두세 문제 정도 더 많이 틀려서 내가 그냥 자연대를 가거나 뭐 이랬던 친구들한테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맨 윗단에 의대가 그냥 정원이 늘어나니까 뭐 치한약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치한약수 가는 그 정도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주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하나씩 갈 수 있으니까 길이 좀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의대가 좀 증원이 되면 네. 상대적으로 뭐 증원이 없는 이런 데들의 어떤 뭐 가치 이런 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대는 늘어났는데 이런 치안약수 같은 데는 이제 정원이 네. 그대로. 근데 간호대는 지금 좀 늘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원을 그대로 해준다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가치는 이제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이제 들어가기가 좀 더 쉬워진다. 그 정도 차원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뭐 의대 증원이 뭐 최상단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뭐 현역이나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뭐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중하위권에 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다. 맞습니다.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어찌됐든 의대 선호 분위기는 뭐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다. 네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더 나은 연구소의 심정섭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책도 쓰셨잖아요. 우리 네.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학군지의 미래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 뭐 네.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좀 학군지 부동산의 좀 시장 분위기 이걸 좀 학군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겨울방학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지금 겨울방학 때 요거를 제가 해마다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래서 요게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통계죠. 도곡 레슬 같은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인데 매매는 빼고 제가 전월세 거래량을 모든 평수에서 다 하나하나 세본 겁니다. 네. 그 따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웹에 들어가 가지고 네. 하나하나 이제 쉬어봤더니 재작년 200건 겨울방학은 정도. 203건이었는데 124건으로 거의 네. 38% 격감을 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49.3%, 목동이 16. 목동 5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고 이제 전체 전수 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네. 상징적인 의미로 조금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중소형평 중심이고 이따가도 조금 말씀드릴 부분인데 교통이 조금 들어가요. 목동역에 가깝지 않습니까? 5단지나든지 아니면 분당 푸른마을 같은 경우 진짜 네. 학군만 있는 거죠. 교통은 조금 안 좋은데 근데 약간 이제 학군 말고 다른 이제 입지 요소가 있는 데는 좀 덜 빠지거나 조금 유지가 되는 좀 그런 모습들하고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학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목동은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중계동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또 오히려 좀 늘어나는 네. 그게 좀 이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는데요. 네. 올해 이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작년에 도곡 레슬 같은 경우는 뭐 수량으로 해서 38% 빠졌는데 올해 다시 29% 올라가는 네. 거래량이 좀 회복되는 좀 모습이 보이고 음마 아파트도 지금 55% 늘어나면서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 네.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인상적인 게 회복돼도 그 재작년에는 203건이었는데 회복된 게 160건으로 한 78% 정도 수준.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23년도 겨울은 우리 입시계에서는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그러니까요. 늘린다. 이건 네. 진짜 난리가 나는 문제거든요. 특히 대치동 같은 데서는 엄청 뭐 그렇죠. 지금 다 이제 있을 텐데. 의대 가려면 거의 대치동에 있는 모학원을 다녀야 되고 대치동에서부터 6년을 거의 트레이닝 되면 이제 좋다. 지금 정시가 40% 상위권 대학 늘어난 가운데 수능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능형의 문제를 만들어주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애들한테 반복해서 풀리고 뭐 할 수 있는 내신 문제가 아니라 수능 경쟁력이 있는 학군이 이제 진짜 1급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국에서 수능 경쟁력이 있는 학원가가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조금 약간 물음표가 있는 네. 그 대치동으로 또 가야 되나? 대치동 가서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나? 재수를 하더라도 대치동이나 강남으로 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건 대치동이 엄청난 호재죠.
대치동 목동에 네. 의대 2,000명 늘려준다. 그다음에 2028 그 대입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수능을 이제 절대평가한다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가 있기 때문에 내신도 다 좀 절대평가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그 개선안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수능 상대평가 9등급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수능의 영향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 여전히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여건이 또 마련돼 있거든요. 작년 2023년 지금 겨울방학 시즌에 나왔던 중요한 입시적인 게 다 기존의 그 1급 학군지, 특급 학군지라고 쓰는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이 좋은 소식이에요. 네.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더 늘어야 되죠. 재작년에 비해서. 네. 이때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입시 호재가 있었던 데는 아니거든요. 입시 호재가 있으면은 막 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나 아니면 심리적인 거랑 다르다는 거죠. 네. 이러니까 대치동 목동으로 막 더 많이 몰리고 막 그럴 것 같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막상 이렇게 로데이터를 보거나 보면은 오기는 오는데 회복은 되죠. 그 이전에 이제 이사 못 오셨던 분들이 아 이제는 이제 가야지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실 수 있는데 그 수요가 재작년의 수요를 따라가는 정도는 아니다. 그럼 이렇게 네. 수요 회복이 뭐 재작년보다는 뭐 낮다면 이거를 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사실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얘기하기 힘든 부분인데 결국은 학군도 질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 그 이전에 그런 언론이나 이런 거 보고 그럼 대치동 안 가면 큰일 나겠네. 무조건 대치동 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학군 이사 수요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네. 지금은 조금씩 냉정과 이성을 찾아가는 학부모님들이 늘어나신 거죠. 지금 여전히 금리 안 좋잖아. 네. 여전히 뭐 집값 비싸고 그런데 그리고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나? 대치동 목동 가서? 네. 아니면 그냥 있는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수요도 좀 있고 또 의외로 지금 젊으신 부부라든지 아니면 게인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애를 문제집 푸는 공부 말고 다른 거 없나? 아이비나 국제학교나 뭐 대안학교나 이런 거 없나를 고민하시는 가정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게 저출생도 저출생이지만 질적으로 학군에서도 그 이전에 맹목적인 수요는 그냥 줄어들고 있다. 조금 더 이성적인 수요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이제 뭐 이건 추정이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의대나 뭐 이런 데 아예 최상단으로 간다면은 뭐 모르겠으나 네. 우리 애가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 네. 이렇게 막 학군지에다 이렇게 돈을 막 투입하고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아니지 않나 약간 의문부호가 있는 부모들이 좀 더 많아졌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160이라는 숫자에는 이제 우리의 의대 꼭 가야 되니까 꼭 어떤 입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 수요는 다 들어온 거겠죠. 네. 근데 그 이전에 거품 수요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심리적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학군에서도 조금 거품이 좀 거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대치동 목동의 현상이라면 또한 이제 분당에서도 재미있는 좀 현상을 좀 봤는데요.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순회동의 이 푸른마을이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때 지금 약간 조정기에 2.9% 정도 빠졌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그럼 이제 다른 지역은 웬만큼 회복되잖아요. 회복될 줄 알았는데 올해도 또 5.9% 조금 더 빠졌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닌데. 네. 근데 분당이 여기 순회동 말고 우리 시범마을 단지가 있는 서현동이나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가가 훨씬 더 가깝고 순회동은 약간 이제 학군만 좀 여가보다 좀 멀고 그러죠. 근데 그 지역은 조정기에도 조금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제가 지금 이거 표에는 제가 넣지를 못했는데 9% 정도 늘었어요. 그 요것도 재미있는 현상이죠. 네. 이제 지금 우리 다른 질문에서도 좀 주셨는데 이제 학군의 영향력이 조금 질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학군 말고도 교통이 그러니까 분당을 가야 되겠어요. 가야 되는데 옛날이면 무조건 순회 내정중 있는 푸른마을 그다음에 뭐 파크타운 그 근처로 무조건 가야 돼. 아빠 엄마가 좀 고생하더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아빠 좀 더 걸으세요. 역하고 멀어도 한 10분 정도 운동한다고 걷고 애가 10분 더 공부하는 게 낫지. 그렇죠. 약간 거기 이런 느낌. 가가지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데서 또 배정반을 갈 수 있는 데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게 뭐가 더 중요해. 이런 어떤 분위기였다면은 여전히 이제 그런 수요도 있겠죠. 우리 아이 반드시 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아파트를 가야 된다는 수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선 그럼 분당만 가면 되지 않나? 그리고 분당에서 순회 내정중학교 아니래도 여기 있는 뭐 다른 중학교 상위권에 있는 중학교들 거기서 이제 보내고 고등학교는 다 뭐 이번에도 분당 입시 실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고등학교 이제 갈 수도 있고 학원 가도 그 정도 이용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학군 이외의 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 힘을 얻어가고
학군 자체의 그런 영향력은 입지에서 조금씩 줄어가는 게 질적으로 보이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저는 이번 분당 분석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어떤 시대의 흐름도 약간 그렇게 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학군지에 대해서 예전만큼 그렇게 좀 더 강렬한 그런 의지는 없다. 이렇게 네.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이 데이터로 봤으면 아직 물론 데이터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저출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는 이 통계를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수능을 보는 인원이 향후 한 지금 40만이 1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의대 늘어난다, 첨단학과 가기 쉬워진다, 그러면 뭐 수학을 역시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은 대학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학군으로 오는 수요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있을 거예요. 네. 뭐 많이 네. 줄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영향력이 그 이전에 영향력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한 7, 80 정도의 네. 그런 영향력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학군에서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1등 아까 말한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이런 데는 더 쏠림인데 2, 3등 학군들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학군으로 갈 사람들은 아예 1등으로 그냥 가는 거지 네. 2, 3등으로 이렇게 뭐 내리거나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요 10년의 착시 현상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초등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수능 보는 인원 자체가 지금 40만이 무너지거든요. 2016년도부터는 네. 이제 확 줄어드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네. 이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년 뒤에 우리가 수능을 볼지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금 거의 한 3, 4년마다 이렇게 입시 제도가 좀 바뀌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뭐 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도 좀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는 대학만 사실 우리 가서 30위권 대학을 가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상위 한 10에서 15% 갔다면 지금은 한 30에서 40% 이런 아이들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좀 공부만 하면 지금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이게 굳이 막 사교육비를 많이 쓰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문제집 푸는 공부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위에 선배들이 아니면 형 누나들이 지금도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지금 뭐 인서울대학이 안 돼,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미리미리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영향을 갖고 이렇게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밑에 애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대안을 찾거나 뭐 굳이 이렇게 문제집 푸는 교육을 해야 되나라는 거에 회의감이 있는 부모들은 요즘에 뭐 어떤 거를 좀 보고 있나요?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문제풀이식 교육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꺼내는 교육, 이런 걸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진달래꽃에 나오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네. 이런 어떤 시적 표현이 뭐냐, 1번 뭐 반어다, 뭐 역설이다, 뭐 시적 수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물어봤다, 지식과 정보를 물어보는 거였다라 그러면 아이비는 논서술이거든요. 전체가 다 그냥 논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진달래꽃에 나타나는 시적 표현이 나타난 비슷한 시들의 사례를 열거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뭐 문학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네 언어로 한번 서술해봐라. 정답 하나만 찾는 게 아닌 거죠. 네. 근데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지선 다 문제집 푼 학생하고 또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그 배운 학생들하고 누가 더 사실 유리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비 교육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선생님들을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아이비가 공교육 차원보다는 주로 그 명문 사립 학교들, 네. 그 뭐 영미권에 한 3만 불, 4만 불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이비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송도에 있는 체드윅이라는 국제학교 있죠. 네. 제주도의 NLCS라고. 여기는 외국에 살다 오지 않아도 그냥 내국인이어도 본인이 원하면 갈 수 있는 그런 국제학교예요. 그런 송도라든지 제주를 이제 국제도시로 유치한다는 뭐 명목하에서 이제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아이비를 하는 학교들이거든요. 근데 한 3만 불, 4만 불 정도의 학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교육을 우리나라 좀 교육적인 다양성 사원에서 공교육에도 도입하자라고 그래서 대구하고 제주도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다른 학군지 가운데 요즘 흥미로운 학군지 중에 하나가 아이비 학군이라는 게 좀 생기고 있어요. 아 이제 예. 약간씩.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제주에 제가 이번에 내려가는데 표선고등학교 여기 이제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가 이제 아이비 학교들이거든요. 인증을 받은 학교들이에요. 올해 이제 입시 결과도 나왔는데 입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외대 해서 수시로 10명. 네. 여기는 수능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아이비 종합시험하고 수능 시험 날짜가 겹쳐요. 네. 수능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아이비에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입시 성과도 내고 그다음에 또 이 유니스트, 디지스트라고 카이스트 같은 과학특성화 대학 있죠. 네네. 여기는 수능 점수보다는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나 요것만 갖고 수시로 뽑아주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인정할 정도의 어떤 합격자도 지금 나온 그러니까 입시 결과 뭐 아이비를 하면은 입시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염려였거든요.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이비 디플로마 점수라는 게 있어요. 네. 아이비 최종 점수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45점 만점이거든요. 45점 만점 가운데 43점 이상이면 옥스포드, 캠브리지를 갈 수 있는 네. 점수입니다. 그리고 한 38점대 이상이면 미국의 아이비 리그를 네. 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아이비 점수를 이용해 가지고 입학 사정을 하는 전형 분야가 있거든요. 재외국민 특례 입시라고 외국에서 살다 와서 외국에서 있는 네네. 국제학교 다녔던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 그 연고대 이상을 가려면 아이비 43점 이상이 거의 옥스포드 레벨. 옥스포드보다 어렵네요. 옥스포드보다 서울대 의대라든지 뭐 12년 네. 특례 같은 그런 분야인데 네. 그런 분야는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거의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외국 대학 가는 것보다. 이게 만약 뭐 그렇게 단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나타난다는 거죠. 하여간 좀 교육적 다양성을 하는. 근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떤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육에서 해주니까 네. 그러면 이 아이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런 지금 제주 표선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에도 있거든요. 네. 경북대 사대부고 여기 경북대 사대부고, 사대부중, 사대부초 여기가 네. 다 그 아이비거든요. 대구에서는 또 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비 학교를 막 늘리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구 수성은 또 굉장히 입시로 강적이죠. 네. 양극단이 약간 있어요. 입시의 정반대에 좀 창의 중심의 어떤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시도도 있고 입시 중심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시는 가정도 있어요. 아 이것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연고가 있거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 뭐 자유로 제가 아는 지인들이나 저랑 이제 뭐 이 자연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문학 지혜 독서 했던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한 10가정 정도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뭐 표선학군 또 근처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 그러면 대구라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이제 경기권이라든지 충청권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인증하고 또 뭐 받기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쉽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어서 또 하나의 이제 고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아이비 같은 것도 하나의 좀 대안으로 좀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즘 좀 많이 권하고 있는 게 시골 학교랑 논상촌 유학이거든요. 네, 시골 학교나 아예 차라리 농촌으로 가라. 그것도 학군의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제가 지금 충북 증평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 7살 5살인데 요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시골 초등학교 여기 병설 유치원에 다니거든요. 네. 근데 전에는 한 학년에 한 반 정도밖에 없었고 지금 고학년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12명, 13명밖에 없습니다. 네. 아주 아담한 시골 학교인 거죠. 근데 요런 이제 학교들 저희는 그래도 좀 이제 이게 굉장히 또 저희가 근데 이 학교가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1학년은 2번이 됐어요. 유치원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네. 또 이것도 알고 또 오시는 분들도 뭐 청주라든지 뭐 이런 데 전략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 수업을 대부분 했습니다. 학생 수 자체가 작으니까. 적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강원도에 있는 농산촌 유학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애를 초등학교 1학년 보냈는데 1학년 내내 줌 수업하고 학교를 제대로 못 간 거예요. 지금 그걸 코로나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코로나 그렇죠. 시절에 그랬었죠. 1, 2학년이나 학교 생활 하는 애들이 적응이 굉장히 힘든 학생들 많아요. 그다음에 뭐 문해력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수업을 제대로 오프라인 수업을 못 하고 막 네. 그러니까 이 아이 컨택이 안 되니까 애들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의외로 지금 이런 시골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웬만한 요즘 재정 같은 경우도요. 훨씬 더 많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훨씬 더 잘 돼 있고. 네.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게 약간 1등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자기 자존감이나 이런 건데 학생들이 몇 안 되니까 각 분야에서 하나의 뭐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1등이야. 네, 그렇죠. 너는 운동 1등이야. 음. 너는 뭐 독서 1등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밀학급으로 한 뭐 25명, 30명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일일이 챙겨주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시골 학교는 남 선생님 초등학교는 남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 남자 선생님들이 젊으셨을 때 시골 근무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산점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이제 순환으로 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많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아이 있으면 좀 큰 도시에 사시려고 이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총각 때 이런 데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도 성비가 남자 선생님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거를 뭐 이렇게 시도하려고 그럴 때 학군지에 막 학부모 민원도 많고 이거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 학원하고 학교하고 근데 여기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어떤 데서 선생님들이 자신의 어떤 교육적인 역량이라든지 이상을 마음대로 좀 펼쳐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네. 저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학년이 돼가지고 근데 얘가 입시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여기만 있으면 어떻게 불안할 수도 있는데 그럼 농어촌 전형, 지역인재 전형도 있어요. 얘가 멘탈만 좋으면 이제 남아도 되는 건데 그게 얘가 좀 멘탈이 쉽지 않다. 뭐 중학교 때 뭐 분위기 휩쓰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도시를 가거나 학군지를 가거나 아니면 기숙사가 있는 뭐 특목자사고를 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초등 어렸을 때는 대도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하고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 아니면 농산촌 유학을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 발령을 받으시거나 연구가 있어서 한번 내려와 오신 분들은 너무 만족하고 안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충분히 하고 또 그 거주 비용 같은 거 아껴가지고 본인의 자산을 늘리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지역인재 전형을 해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골을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고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 여기 지금 제 책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초등 교환 교류 학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학기라든지 뭐 한 달이라든지 가서 한 달살이나 한 학기를 해보고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그 출석이라든지 다 이걸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는 아이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시골에 있는 학교가 대도시로 올 수도 있고, 대도시에 있는 애가 시골에도 갈 수 있는데 네. 시골에서는 대도시 오기가 힘들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시골은 자리가 너무 많아요. 네. 대도시에 있다가 시골 내려가는 거는 웬만한 학교는 다 받아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 교환 교류 학생 제도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산촌 유학하시는 가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지금 뭐 너무나 뭐 대만족하시고 아이가 들로 산으로 그다음에 한 반 애들이 전체가 다 친구가 되니까 네. 그 안에서 뭐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좋다 그런 피드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길게 봤을 때 아이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저는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지식 정보는 다 해주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아날로그적인 감성이에요. 소라 AI가 막 네. 그 영화도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림 그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이용하게 되면 이제 요즘에 이제 미대에서도 점점 이제 실기보다는 공부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능력을 더 많이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디지털 잔기술은 이제 AI가 다 해주는 시대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많은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 시골에서 키우면서 사교육비 제로 썼거든요. 네. 작년에도 제로, 재작년에도 제로. 그 아낀 돈으로 해서 방학 때마다 이제 우리 뭐 필리핀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그렇게 한 달 살기라든지 그 여행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린애들 데리고 사실 여행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네. 부모가 고생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 게 또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 큰아이 우리 유치원 상담을 갔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그 우리 아이들이 블록 게임을 하는데 자동차를 만들고 여기는 주차장이야, 여기는 아파트야. 이게 보통 애들이 말하는 순간적인데 우리 아이들 요 앞에 정글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정글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오랑우탄 나와. 얘가 쿠칭에 가서 오랑우탄을 진짜 봤거든요. 진짜 사람 2m 넘는 그걸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그다음에 거 가서 또 이 앞에 해변이 있을 수 있고 코코넛 나무도 심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얘가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나올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이죠, 사실은. 직접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학원 보내는 것도 다 좁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의 상상력이잖아요. 그 안에서 배우고 간접적으로 배우고 비디오 보고 책 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어렸을 때 사실은 뭐 벌레도 만져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보고 그다음에 쌀이 어떻게 자라는지 뭐 시골에서 그런 것도 다 보고 과일도 보고 뭐 이런 거 체험했던 아이하고 도시에서 그렇게 하고 뭐 키자니아 무슨 뭐 이런 네. 프로그램 그다음에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렇게 다닌 아이하고 나중에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갔을 때 그 상상력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이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현실적인 뭐 어떤 네. 어려움이나 뭐 걱정들도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다 아니면 이런 거는 좀 너무 좀 겁낼 필요는 없다 뭐 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 하고는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네. 직장 다니고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럴 수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걸 혼자 바닥부터 이렇게 도전해 보시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권해드리는 게 마음에 맞는 두세 가정이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제 책이나 이런 데 조금 이것도 유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두세 가정이 같이 한번 도전해서 이번 뭐 방학 때 한번 거기 한 달 살기 한번 해볼까? 아니면 거기 가서 어떻게 시골에서 한 달 시골에서 살기.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 한번 미리미리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 괜찮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공동체를 좀 이루셔서 두세 아무래도. 가정이 같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한테도 새로운 어떤 그런 환경이지만 사실 부모한테도 새로운 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시대가 좀 변하고 있고 AI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는 좀 창의적인 수업 이런 것들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런 것들을 뭐 대치동이라고 뭐 굳이 대표해서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학군지에서 모르진 않을 텐데 네. 뭐 그런 데서는 어떻게 뭐 대응을 하고 있는지 뭐 지금 어떤 그 학군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학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대안 교육이라든지 뭐 아날로그 감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그 학군지나 그런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죠. 그래요? 지금 당장 국영수를 당장 해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좋은 고등학교 가고 또 좋은 대학교 가고 수능 점수 잘 받는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네. 그럼 뭐 미래 교육의 트렌드에 맞춰서 AI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뭘 바꾸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대구 수성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네. 공부 잘하고 문제지를 하나라도 더 잘 풀게 해주는 그게 핵심 역량인데 네. 그거 안 하고 그러면 대치동에서 우리도 뭐 IBC 교육을 하겠습니다. 뭐 하브르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좀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제가 대치동에 이제 20년 있어봤지만 그렇게 문제집 푸는 공부가 되고 성과가 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수학이 사실 입시에서 이제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만나는 원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학군지에 있는 원장님들한테 요즘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부머리의 발견 그 책에 있는 그 다중지능 검사 같은 걸 해서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은 국어 영어에 좀 더 강점을 둘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수학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내려놓고 안 되는 걸 뭐 못하는 걸 잘하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럼 사실은 중고등 6년을 다니는데도 책 한 권 제대로 못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돈의 심리학. 네. 그 책 그 내용 보고 너무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너무나 탁월한 인사이트와 뭐 이런 게 진짜 보석 같은 얘기다. 그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좀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책을 권해주려고 해도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독해력이 진짜 또 많이 떨어졌죠. 문해력이 떨어지고 우선 다 모든 대부분의 정보를 다 유튜브를 보려고 그래요. 네. 유튜브 보고 그냥 요약, 정리, 일타 선생님이 뭐 정리해 주는 거 이렇게 네. 하는 거지. 내가 진짜 보고 밑줄 치고 적용하고 뭐 하나 여기 있던 거 실천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학생들한테는 계속 안 되는 수학이나 뭐 이걸 붙잡고 있느니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한 과목이라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좀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영어 하나 좀 잘한다고 그러면 독일 유학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독일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독일어도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국어 쪽만 잘한다 그러면 일본 유학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좀 길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에 문제 푸는 공부가 트렌드고 대세인 거예요. 네. 그거 말고 대치동 사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성적인 측면에서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강점 강화를 해서 차라리 영어 하나 확실히 하고 아니면 국어책이라도 하나 제대로 읽고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알아가지고 그럼 여기 우리 이쪽에도 우리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이 투자 쪽에서도 길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경매라든지 이런 걸 본인이 발로 뛰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발로 뛰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인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더 사실은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강점 강화를 해서 기르는 그런 좀 대안사 교육 이런 것들을 한번 대치동에서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궁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세를 또 완전 탈피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또 우리 애가 여기를 가서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면 어떤 뭐 기준을 삼아서 지금 뭔가 이렇게 갈림길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수학인가요? 수학을 잘하면 우선 기존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도 조금 성공 확률이 좀 괜찮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머리 발견 그 책에서 4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네. 해서 문제집 푸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중에서 이제 수학이 핵심이죠. 네. 수학만 대주고 미적분까지 해서 뭐 수능 1, 2등급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다면 문과든 이과든 뭐 무궁무진한 길이 열립니다. 사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본인 수학적 사고력이라든지 수학을 좋아하고 또 엉덩이 붙이고 문제 풀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Q의 핵심이 결국 암기력과 계산력이잖아요. 그 두 가지가 이제 받쳐줘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중지능 검사. 그래서 제가 교육부 커리어넷 그 검사를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다중지능식으로 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강점이 뭔지 의대를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죠. 얘가 좀 의사 쪽으로 적성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그 10년의 그 힘든 공부를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데서도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고 아까 지방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그 내신은 받기는 좋은데 면학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중심 잡고 공부할 수 있는 뭐 그런 멘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안적인 걸로 뭐 기숙사 학교를 간다든지 이럴 때도 아이가 멘탈이 좋아야지 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사실 멘탈도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그 디스크 검사라고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알 수 있는 그 4가지 검사를 제가 핵심 역량으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한번 해봐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 적기가 초등 한 5, 6학년 정도 돼요. 5, 6학년 중학교 가면 이제 내신을 보기 때문에 거의 결과는 나오는데 중학교 성적 내신 기준으로 국영수가 올 A가 아니면 입시 경쟁력은 좀 약하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대안을 찾으러 가야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전략적 선택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죠. 계속 희망 고문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도 한 학년 올라가고 학원을 바꿔주고 과외를 붙여주고 고등학교 가면 정신 차려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고문을 하다가 이제 고3이 되면 이게 뭐지?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보냈는데 이제 4년 뒤에 이거 왜 취업이 안 되지? 이런 현실에 이제 맞닥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면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정신 차리는 비율이 많지 않나요?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깨달음을 얻거나 갑자기 이렇게 괄목상대한다 이런 느낌은 없나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다고 봐야 될까?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늦게 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좀 있고 또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가서 좀 각성해서 이제 뭐 이렇게 철들어가지고 오고 그런 경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은 사실 이제 늦게 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기회를 줬으면 치고 나올 수 있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습지 풀리고 학원 보내고 지금 국영수 그 인지 사교육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처음부터 빨리 하니까. 네, 애들의 진을 다 빼놓는 거죠. 뭔가 그렇게 들로산으로 뛰어놀다가 옛날엔 그런 친구도 있었죠. 5, 6학년 때 나 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뭐 집안에 나 원래 똑똑했는데 몰랐던 애들. 그렇죠. 이런 애들. 네. 그리고 또 중학교 때 가서 막상 시험지 문제집 푸는 저기를 했더니 내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되네? 뭐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6년을 열심히 달려서 뭔가 입시적인 성과도 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다 씨가 마르고 다 무기력한 거예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반응이나 뭐 이런 거 우리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수업 시험 시작에 중고등학교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라면은 요즘 집중을 못 하니까 동영상 같은 거 틀어준단 말이야 오프닝으로. 그때만 잠깐 보다가 이제 책 몇 페이지 하면 이제 다 엎어지는 분위기. 거의 아이들이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하신 것대로 거의 뭐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에 한번 1차 적성 한번 보고 중학교쯤 들어갔을 때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중 때부터 그런 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시골도 내려가고 뭐 여행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다른 뭐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도 알아보고 이런 노력들을 안 한 가운데 이제 5, 6학년이나 중학교 되면 애도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도 있고
이걸 바꿔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최근에 우리 보홀에 가서 가족 세미나를 한번 했는데 한 친구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 그거 잘하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무슨 과목을 잘하고 싶냐 영어를 잘하고 싶대요. 네. 너는 지금 영어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하니까 수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해서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 물어본대요. 너 몇 점 맞았어? 뭐 어떤 좀 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 가운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나 학원을 가면 점수 그다음에 등수 이걸로 계속 비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집에서는 너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강점 강화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학교나 학원의 그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애들이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갑자기 그렇게 내가 공부가 아니니까 우리 이쪽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애가 안 돌아서려고 그럴걸요. 현실적으로. 아니 자기도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그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고 싶을 텐데 그렇죠. 거기서 인정해주는 기준이 나랑 다르면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리고 계속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문제집 풀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는 공부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선뜻 받아들일 친구들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용기를 내셔서 시골 학교도 도전을 해보시고 방학 때 그런 뭐 한 달 사기 같은 것도 한번 그러려면 근데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사교육비를 좀 줄이시라는 거죠. 근데 학군지에서 사교육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뭐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유아 정도를 키우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뭐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 7살 뭐 8살 뭐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좀 어떤 플랜으로 좀 한번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좀 포인트를 좀 집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살 이하는 입시 경쟁이 이 아이들이 대학 갈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중간 정도만 하면 웬만한 취업되는 그런 학과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네. 또 인공지능이 더 좋아져서 애 진로 적성을 지금처럼 이렇게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뭘 잘하는 거 보니까 이거부터 시켜보고 저거부터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뭐 표정이라든지 그 지금 육사나 해사 이런 해군사관은 그 AI 면접이 도입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면 얘가 몇 년 다닐지 그 중간에 뭐 그만 이것도 거의 나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역량이라든지 진로도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이들한테는 가장 어렸을 때 중요한 게 들로산으로 뛰어놀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하고 그다음에 오감의 어떤 자극을 받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잘 놀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큰 우선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미래 핵심 역량이 더 이상 문제집 푸는 공부하고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다.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다. 네. 이거를 잘 길러줄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선택지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일찍 학군지에 있을 필요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옵션들 이런 걸 한번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뭐 경기 남부권이면 천안권으로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아니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지금 분당에서 지금 어려서 애들 뭐 키우고 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제가 학군지도 책 쓸 때도 권해드렸던 저기 경강선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나와서 광주 초월리 쪽으로만 좀 빠져도 완전 시골 분위기거든요. 그 정도 라인에서 유초등을 보내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데.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전략적 선택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오히려 어릴 때. 그렇죠. 애가 어릴 때 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금방금방 적응합니다. 친구도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네.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제 자꾸 아이도 자기 주관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아이가 어린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자녀 교육관하고 경제관을 맞춰서 지금도 사실은 최근에도 우리 신민철 작가님 여기 방송에도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비트코인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 많이 올라가고 이 앞으로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지금 내 집 마련이 앞으로 3, 4년이 정말 절호의 찬스 아닌가요? 이 조정되고 그랬을 그렇죠. 때 그다음에 지금 막 뭔가 저평가되거나 아니면 이제 급매물 나오고 그럴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있고 그런데 기회는 있는데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근검 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자금을 종잣돈을 마련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조금 저렴한 주거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좋죠. 그걸 저는 이제 다운시프트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지금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내려가니까 여유 자금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거 갖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아파트도 하나 또 분양 하나 더 받고 그러니까 훨씬 더 사실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두려워서 못 하고 쉬고 그렇죠. 계신데 그래서 뭔가 이것도 혼자 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진짜 스터디하는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하셔가지고 두세 가정이 힘을 합쳐서 한번 이렇게 해도 죽지 않는구나. 아까 초월리만 내려가도 이거 어떻게 시골에 이렇게 했는데 완전 시골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금방 오면 또 네, 도시랑 바로 저기 할 수 판교입니다. 있어요. 네. 네, 그렇죠. 판교랑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저도 증평인데 좀만 옆에 가면 청주예요. 그래서 뭐 백화점에 갈 일이거나 마트 가거나 뭐 저기 가면 하는 거고 아니면 뭐 서울에도 올라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전국이 다 뭐 일일 생활권인데 그런 거 구애될 필요가 없으니까 다운시프트 전략으로 한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좀 맞고 우리 또 경제 채널이니까 그런 도전을 하시는 가정들이 저는 좀 많이 나오시길 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릴 때 돈을 바짝 모아놓아서 그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그걸로 나중에 이제 사교육비도 내면서도 뭐 네.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이제 정작 이제 목돈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요즘에는 그거에 지금 역행해가지고 영어 유치원도 막 보내고 근데 네. 거기도 뭐 지금 뭐 경쟁이 뭐 치열할 정도로 이제 뭐 많이들 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최근에 깜짝 놀랐는데 제 블로그 구독자나 아니면 책 보시는 분 중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 두 분이 선생님인데 자녀들이 대부분 또 거기도 하나나 둘인 거예요. 근데 그러겠죠?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중학교 선생님도 그런데 학군지에 사시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말아야 되느냐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교육자시고 교육적인 어떤 그걸 아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민이 되고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냐 네, 말아야 되냐 네. 이럴 정도면 일반 평범하신 가정에서는 얼마나 더 혼동이 될까. 그렇죠. 이거 뭐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남들 다 보내니까 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서 원어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영어적인 환경이 노출된다고 그래서 아이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1등급 받는 게 아닙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게 영어 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거든요.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다음에 브랜드 영어 학원을 초등 저학년 때 다니고 초등 고학년 때는 한국식 영어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네. 문법하고 뭐 이런 거. 그 동화책을 애들이 읽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요즘 이제 학군지에서 인기 있는 영어 학원은 우리는 어설픈 그런 원어민 영어라든지 어설픈 동화책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구문, 단어 그렇게 해서 한국식으로 해서 수능 내신에 경쟁력이 있는 영어 실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원이 요즘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착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영어 교육의 목표가 회화 정도 하고 그냥 뭔가 외국에 나가서 그냥 의사소통하는 그 정도다. 근데 요즘은 좀 AI가 그것도 다 해주는 상황이고 그것도 필요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이렇게 돈 많이 어렸을 때 쓰고 그러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애가 수능이나 내신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 회화를 하는 능력과 문제집 푸는 능력은 다르거든요. 2018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절대평가가 되고 난 다음에 1등급을 받은 인원이 최저에서 지금 4% 작년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4% 정도 상대평가하고 똑같은 정도 나왔고 최대가 1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영어 유치원이나 엄마표 영어, 영어 동화책 읽기가 나온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영어 잘하는 애들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근데 1등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입시는 내가 옛날보다 뭐 60점에서 70점 맞고 10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수가 중요한 거예요. 등급이 네. 중요한 거예요. 이 영어 유치원은 어렸을 때 비싼 거를 아이들한테 막 노출시키고 그런다고 하는 게 이 아이의 입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그 수능이나 뭐 내신을 잘 받게 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 지금 애가 앞으로 공부를 잘할지도 못할지도 모르는데 여기다가 몇 천만 원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 돈을 아꼈다가 그냥 어느 정도 영어에 노출하고 뭐 그렇게 하고 아니면 여행을 뭐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선용을 하다가 나중에 엄마 나 진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재수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유학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뭔가 그동안 아꼈던 교육비를 애한테 투자를 해서 하게 할지에 좀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수많은 학부모님들도 만나시고 그러실 텐데 결국에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좀 이렇게 잘 키운, 그러니까 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애가 그래도 이제 뭐 교육 환경에서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운 부모님들의 어떤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 질문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학력은 가정에서 자란다라고 해서 그 20년 입시 현장에서 아이와의 관계도 좋고 입시적인 성과도 잘 나신,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네. 그런 어떤 아이 자녀 양육을 잘하신 그런 케이스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하냐면은 공부는 애들이 했지 제가 뭐 해준 게 있나요? 결국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대로를 하려고 이제 애를 끌어당기고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로드맵을 짜주고 뭐 이러는 분들이 아니었던 거였던 거예요. 네. 뭐 그 가운데 영어 유치원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영어 동화책을 하시는 분, 엄마표 영어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독서를 뭐 많이 시키신 분도 있고 본인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 챙겨주지 못하고 뭐 학원에만 의존, 별의별 분들이 다 있는데 공통점은 아이를 믿고 기다려준다. 내 뜻대로 뭔가 바꾸거나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자체에서 한두 걸음 뒤에서 아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거지. 애를 끌고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이러려고 그러면 꼭 나중에 이제 사실 사단이 나거든요. 초등 애가 어렸을 때는 막 따라오는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사춘기랑 맞물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안 맞고 또 부모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러면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가정들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아이의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애가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애를 통해서 내 뭐 못 이룬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 개별적인 너무 이게 모든 교육서에서 나오는 이런 것 같은 얘기인데 그게 결국은 정석이고 정답인 거죠.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톨스토이 안네 카레리나에서 모든 불행한 가족들은 수많은 이유로 불행하지만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단 하나의 공통된 게 있다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결국 애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고 아이가 가진 역량과 그만큼만 갖고 내가 따라가겠다, 내가 서포트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어떤 본연의 그런 자녀 교육관과 철학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키우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토대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거 같고 네.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거 같고 뭐 이렇게 왔다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황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아이가 뭐 뭘 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아이한테 그냥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면서 아이가 이제 자기만의 길을 찾게 잘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라.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게 이제 너무 좀 막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 아까 좀 말씀드린 공부머리 발견, 그 책에 객관적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뭐 다른 유명한 학원지에서는 또 뭐 굉장히 비싼 비용을 내고 막 네. 그 검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굳이 쓰실 필요 없고 거기에 나와 있는 커리어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주환 교수님의 어떤 KRQ53 회복 탄력성 검사라든지 디스크 검사라든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매년 좀 업데이트해가면서 아이를 좀 추적한, 아이가 조금 네. 막 이렇게 좀 치고 나올 때도 있고 또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좀 침체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그러면 좀 이제 덜 흔들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애가 운동 잘하는데 내가 공부시키면 또 그것도 네. 이상한 거니까. 지금까지 더 나은 연구소의 심정섭 소장님하고 우리나라 지금 뭐 학군지 분위기부터 그리고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방향의 어떤 변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녀 교육법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